혹시 한 남자에게 무려 3번이나 청혼했지만 돌아온 건 냉혹한 거절뿐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첫 번째는 그의 아이를 임신한 채 성대한 프러포즈를 준비했고, 두 번째는 스스로 손목을 그으며 결혼해달라 애원했으며, 세 번째는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며 그를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 이도현은 매번 그녀 박서연을 냉혹하게 거절했고, 급기야 자신은 평생 결혼하지 않을 독신주의자라고 선언해버렸죠. 그런데 어느 날 서연은 도연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결혼하고 싶다는 게시글을 보게 됩니다. 그가 드디어 마음을 바꿔 자신과 결혼하려는 것이라 생각했죠. 서연은 온몸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급히 그가 있다는 강남의 한 라운지 바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길, 그녀의 온몸에 가득한 채찍 자국을 본 기사님이 병원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죠. 서연은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쉰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죠. 저희 엄마가 때린 거예요. 박 여사는 7년이라는 청춘을 바치고도 재벌 3세 이도연의 마음 하나 사로잡지 못했다며 딸을 모질게 때렸던 겁니다. 도연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은 그런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동아줄과도 같았죠. 차가 멈추고 서연은 익숙하게 최상층의 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려던 순간 그녀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이 한 젊은 여자를 끌어안은 채 친구들에게 나른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다들 형수님한테 인사해. 이쪽이 내 형수님이다. 그럼 박서연은 어떡하고? 도연은 여자를 품에 안고 자리에 앉으며 지극히 무심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걘 이제 질렸어. 맨날 결혼하자고 조르는데 너희 중에 혹시 걔 데려갈 사람 있으면 마음대로 해. 주변의 친구들은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하하. 그런 싸구려 여자를 누가 만나냐? 너 때문에 낙태만 몇 번을 했는데 누가 걔를 데려가겠어? 맞아. 침대에서는 아주 요란하다며? 룸살롱 아가씨들보다 기술이 좋다던데. 딱 하룻밤 즐기기엔 최고지. 근데 결혼은 무슨 집안 망신이지. 온갖 모욕적인 말들이 오가는 와중에도 도연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품에 안은 여자에게 조심스럽게 우유를 먹여주었습니다. 여자의 입가에 우유가 묻자 그는 나지막이 웃으며 부드럽게 입을 맞췄죠. 마치 이 모든 모욕적인 말들은 그와 상관없다는 듯이요.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서연은 얼음장 같은 물에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죠. 그녀는 도연의 무릎에 앉아있는 여자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 찰랑이는 긴 생머리 아래로 희고 고운 피부, 청순하고 사랑스러운 얼굴, 몸매부터 외모, 분위기까지 18살의 자신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자신의 상처투성이 몸을 내려다보며 처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7년간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던 모든 사랑과 애정이 바로 이 순간 산산조각 나버렸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조용히 몸을 돌려 그곳을 떠났습니다. 세차게 쏟아지는 비가 그녀의 얼굴 위 눈물과 몸의 핏자국을 깨끗이 씻어 내렸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었던 지난 기억들이 빗소리와 함께 눈앞에 아른거렸죠. 서연이 이도연을 처음 만난 것은 대학교 1학년 입학식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춤으로 단번에 명성대학교에 캠퍼스 퀸으로 등극한 그녀.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힙한 후드티를 입은 한 남학생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그는 첫눈에 반했다며 싱긋 웃었죠. 서연은 그가 LK그룹의 황태자 이도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자제의 조각 같은 얼굴까지 입학과 동시에 학교의 유명인사가 된 남자였죠. 수많은 여학생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서연은 단칼에 그의 고백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죠. 그는 여자를 유혹하는 법을 잘 알았습니다. 밀고 당기기에 고수였죠. 로맨틱한 서프라이즈와 감동적인 이벤트는 물론 목숨까지 바칠 뻔한 일까지 겪고 나서야 서연은 마음을 열고 그의 여자친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는 정말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손에 쥐면 부서질까, 입에 넣으면 녹을까 애지중지했죠. 하루에 콘돔을 7, 8개씩 쓸 정도로 뜨거웠고 그녀를 보는 눈에는 언제나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 당시 제게에는 이런 말이 돌았죠. 박서연이 나타나면 LK그룹의 그 황태자는 다른 누구도 눈에 담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침대에서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날 사랑하는 셈 치고 나를 위해 조금만 변해주면 안 될까? 그에게 더 좋은 경험을 선물하기 위해 서연은 수치심을 억누르며 스스로를 방탕한 여자로 만들어갔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코스튬과 도구들, 기상천외한 자세와 플레이, 학교, 차 안, 클럽, 심지어 야산까지 온갖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와 함께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서연은 그에게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7년 동안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박씨 가문이 갑자기 파산하고 거액의 빚을 감당하지 못한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며 매일같이 서연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도현이라는 황금 동아줄을 꽉 붙잡으라고 윽박지르면서요. 견딜 수 없었던 서연은 그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해달라고,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제발 꺼내달라고 빌었죠.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쓰레기라는 낙인과 질렸어라는 차가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자 서연은 흐느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녀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2번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 2통이었죠. 한 통은 이도현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박서연, 7년이나 됐네. 이제 그만하자. 나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 헤어지자. 다른 한 통은 어머니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올해 안에 이도현이랑 결혼 못하면 그냥 죽어버릴란다. 서연을 버티게 했던 마지막 동아줄이 마침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난간을 붙잡고 아래에 거센 강물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도현은 평생 자신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 같이 죽는 수밖에.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서연은 눈을 감고 몸을 허공에 맡겼습니다. 매서운 강바람이 그녀를 집어삼킬 듯 불어왔습니다. 그녀의 발이 땅에서 떨어지려던 바로 그 순간 한 쌍의 손이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박서연 씨, 이진우 대표님께서 차에 타시라고 하십니다. 익숙한 목소리에 서연은 멍하니 몸을 돌렸습니다. 그곳엔 LK그룹의 비서, 정확히는 이도현의 형인 이진우의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우산을 건네며 다리 아래에 정차된 검은색 마이바흐를 가리켰습니다. 홀린 듯 서연은 우산을 받아들고 그 차로 향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올라타자 조수석에서 옥구슬처럼 맑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서연 씨, 저와 결혼하는 건 어떻습니까?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여전히 머리가 멍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진우는 그녀에게 결혼할 계획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박서연이 가장 적합한 상대라고 판단했다고요. 두 사람은 30분가량 대화를 나눴지만 진우는 단 한 번도 동생 도연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화 내내 그는 청혼하는 사람으로서의 진심 어린 태도를 유지했죠.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진우는 그녀를 강요하지 않고 비서를 시켜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비서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잠시 가족 모임 때문에 귀국하신 거라 곧바로 해외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충분히 고민해보고 연락 달라며 그는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진우의 조건과 명성을 생각하면 그가 결혼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줄을 설 명문가의 딸들이 넘쳐날 겁니다. 가세가 기울고 평판마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은 명함도 내밀 수 없었죠. 평판마저 LK그룹의 두 형제는 재계의 거물들이었습니다. 이도현이 국내 사업을 총괄한다면 이진우는 해외 사업을 책임지고 있었죠. 과감한 결단력과 강력한 추진력, 서연은 7년간 도연의 곁에 있으면서 진우의 전설적인 일화들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몇 번 마주친 적 없는 LK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에게 그녀는 경외심을 품고 있었죠. 오랜 고민 끝에 그녀는 두 가지 터무니없는 이유를 겨우 찾아냈습니다. 첫째, 냉철하기로 소문난 이진우의 마음에 연민이 싹 텄다. 다리 위에서 자살하려는 자신을 보고 동정심에 손을 내밀었다. 둘째, 그가 자신을 동생의 전 여자친구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살해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면 LK그룹의 주가와 사업에 영향을 줄까봐 그랬다. 동이틀 무렵 서연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진우의 동기가 무엇이든 자신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그녀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으니까요. 서연은 진우에게 자신의 결심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보름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제 곁으로 오세요. 함께 첨부된 주소를 보며 서연의 불안했던 마음이 비로소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밀려오는 졸음에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진 후 서연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잠에서 깼습니다. 억지로 드레스 한 벌을 입고 끌려 나온 곳은 한 호텔이었습니다. 연회장은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로 가득했고 마치 상류층의 파티처럼 보였죠. 정신이 번쩍 든 그녀는 어머니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 왜 온 거야? 어머니는 한심하다는 듯 쏘아붙였습니다. 왜 오긴? 네가 아무리 결혼하자고 졸라도 안 되니까. 그렇지. 이번엔 제대로 해서 꼭 그놈이랑 결혼해야 해. 오늘 이도현이 여기 온다는 정보는 내가 다 알아놨으니까. 서연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머니를 끌고 나가려 했죠. 하지만 문 앞에서 이도현과 최유나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낀 채 다정하게 속삭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이성을 잃고 말았죠. 샴페인 잔을 들고 달려가 유나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넌 또 뭐야? 이 발칙한 년. 감히 내 사위를 꼬드겨? 말이 끝나기 무섭게 샴페인이 유나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순식간에 붉어졌고 도연은 재빨리 그녀를 품에 안고 보호했습니다. 그는 싸늘한 얼굴로 쏘아붙였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따님한테 못 들으셨어요? 내가 그 여자한테 질려서 버렸다는 거. 그 말은 어머니의 신경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어머니는 미친 듯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버리면 어떡해. 7년 동안 너한테 몸 다 바쳤는데 네가 안 데려가면 누가 걔를 데려가겠냐고.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수군거리며 비웃었죠. 순간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제발 집으로 돌아가자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뿌리치며 더 큰 소란을 피우려 했죠.
서연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껴안고 이진우와의 일을 작은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행동을 멈추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서연은 핏발 선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한 일이니까 제발 일단 집에 가 계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려 했지만 이도현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미친 아줌마가 내 유나를 놀라게 해놓고 그냥 가시겠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도연의 얼굴을 보며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를 연문으로 내보낸 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는 최유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엄마가 너무 충동적이셨어요. 대신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이도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걸로 끝이라고? 우리 유나는 겁이 많아서 내가 조금만 큰 소리를 내도 놀란단 말이야. 당신 어머니는 욕을 한 것도 모자라 술까지 뿌렸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그의 날카롭고 집요한 말투에 서연은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년 전 집안이 파산한 후 그녀가 파티에서 다른 재벌가 딸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받았을 때 이도현은 그녀를 품에 안고 그들을 향해 거친 욕설을 퍼부었죠. 그때 그가 했던 말은 지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해버렸죠. 서연은 고개를 들어 마음속의 씁쓸함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녀는 샴페인 바로 걸어가 잔 10개를 연달아 자신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샴페인이 머리와 옷을 적셨고 화장까지 번져 마치 우스꽝스러운 광대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이도현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끝없는 냉담함만이 남아있었죠. 이렇게 10배로 갚았으면 됐나요? 말을 마친 그녀는 수군거리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도현이 갑자기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까 어머니랑 무슨 얘기한 거야? 왜 그렇게 순순히 돌아갔지?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에요. 네 글자를 내뱉은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어머니에게 진우와의 대화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며 밤새도록 낡은 여권과 비자를 찾아냈죠. 서연은 이틀 동안 모든 서류 신청을 마치고 급행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도현과 왜 헤어졌냐고 물어왔습니다. 그와 함께 이도현과 최유나의 떠들썩한 연애 소식이 연일 화제가 되었죠. 그는 그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에버랜드를 통째로 빌렸고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축복해주는 사람들에게 돈을 뿌렸습니다. 심지어 종가댁 어른들께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매를 맞으면서도 기절하기 직전까지 어떤 집안 출신이든 상관없이 최유나와 결혼하겠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그 영상을 보며 서연은 가슴이 꽉 막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3번이나 청혼하고 심지어 투신 소동까지 벌였지만 그는 시종일관 무관심하고 냉담했습니다. 이제 그는 결혼할 마음이 생겼지만 그 상대는 다른 사람이었죠. 서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힘없이 웃었지만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죠. 그녀는 눈을 감고 끝없는 어둠 속으로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니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침을 간단히 먹고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 LK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집안이 파산한 후 그녀는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도연은 그녀에게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자신의 비서로 고용했죠. 비서라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기이한 성적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한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놀이. 이제 떠나기로 결심했으니
그와의 관계도 깨끗하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비서실에서는 서연의 사직서를 받아들고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30분 후 그녀는 회장실로 안내받았죠. 문을 열자마자 서연은 이도현이 최윤아를 끌어안고 점심을 먹여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윤아가 고수는 싫다고 투정을 부리자 그는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골라냈습니다. 음식이 너무 맵다고 하자 그는 비서를 시켜 요리사의 월급을 3개월 감봉시켰죠. 그녀가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자 그는 직접 한 모금 마신 뒤 입에서 입으로 다정하게 건네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윤아가 다리가 저리다고 하자 도연은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고 그녀의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자기야, 이 정도면 괜찮아. 아프면 말해. 어떻게든 벌 받을게. 윤아가 입술을 삐죽 내밀며 그의 귀를 잡아당기자 그는 장난스럽게 혼나는 척했습니다. 최윤아의 거침없는 애정 표현을 보며 서연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죠. 그때 그도 자신에게 다정하게 속삭였고 제멋대로인 아가씨 성격을 다 받아주었으며 그녀를 달래기 위해 재벌 3세의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어쩌면 가장 뜨겁게 사랑했을 때 그들은 서로에게 진심을 다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심이란 원래 변하기 마련인 것을 무려 3시간 동안 서연을 세워둔 후에야 이도현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사직하겠다고? 좋아. 가기 전에 내 물건들은 다 챙겨가. 그렇게 말하며 그는 윤아에게 입을 맞추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저릿한 다리를 이끌고 책상으로 다가가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온갖 종류의 성인용품과 코스튬이 가득했죠. 그녀는 그것들을 한 움큼 쥐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최윤아가 그 모습을 보고 입을 가리며 비웃었습니다. 다들 언니가 엄청 밝힌다고 하더니 진짜였네. 여긴 사무실인데 그렇게 급했어요? 도연 오빠만 보면 못 참겠나 봐. 서연은 그녀가 일부러 도발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무시하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아는 그를 놓아주지 않고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들이민 화면 속에서는 여자의 요염한 신음소리와 남자의 낮은 숨소리가 뒤섞여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 속 자신의 얼굴을 본 서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윤아는 비웃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자기가 아양 떠는 영상 보니까 역겨워요? 참 안 됐네요. 언니 같은 장난감은 이렇게 발버둥 쳐야 겨우 도연 오빠의 관심을 끌 수 있나 봐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오빠가 다 챙겨주는데 우리 처음 만난 날 밤에요. 오빠가 내 온몸에 입을 맞추면서 내가 완전히 긴장을 풀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구리카. 우리 처음 만난 날 밤에요. 자기는 터질 것 같으면서도 정말 부드럽게 해줬다고요. 그녀의 의기양양한 자랑에 서연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도현이 약속을 어기고 둘만의 비밀이었던 영상을 최윤아에게 보냈다는 사실을요. 분노로 떨리는 그녀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자신을 집어삼킬 듯한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윤아는 그녀가 반응이 없자 더욱 기세등등해져 그녀가 잃어버린 새 아이를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새 아이가 언니 뱃속에 안 태어난 게 다행이에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태어났어도 어디 하나 불구였을 거 아니에요? 정말 다행이죠.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최윤아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최윤아는 그대로 소파 위로 쓰러지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도현이 여러 사람과 함께 돌아오다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서연의 뺨을 똑같이 때렸습니다. 얼굴에 불이 붙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뺨은 순식간에 부어올랐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죠.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에 충격을 받아 숨을 죽였습니다. 이도현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다가 한참 후에야 서연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박서연, 난 여자는 안 때려. 하지만 오늘 넌 내 금기를 건드렸어. 이 말은 서연에게도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골목에서 붙잡혀 모욕당할 뻔했을 때 이도현이 나타나 그녀를 구해줬었죠. 그는 그녀가 자신의 유일한 약점이자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직접 그녀에게 손을 댄 것입니다. 서연의 얼굴에 보기 흉한 미소가 떠올랐지만 눈물은 빗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스치자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겨우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밤새도록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새 아이가 피투성이가 된 채 왜 자신들을 버렸냐고 울며 물었죠. 그녀는 소리치며 잠에서 깨어났고 흠뻑 젖은 베개를 끌어안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절에 가서 아이들의 넋을 기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연은 불상 앞에서 수백 번 절을 하고 등불 3개를 올린 뒤 욱신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절을 나섰습니다. 절 마당에는 인연을 빌러온 남녀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도현이 최윤아를 안고 사랑의 자물쇠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눈썹을 치켜 세우며 그녀를 불렀습니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두 사람 앞에 놓인 영원한 사랑이라고 적힌 자물쇠를 보며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가위 하나를 빌렸습니다. 그녀는 익숙하게 자물쇠가 걸린 벽으로 다가가 이도현과 함께 걸었던 자물쇠들을 모두 잘라냈습니다. 일편단심을 상징하는 총 11개의 자물쇠. 그녀는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녀의 행동을 본 이도현은 마침내 참지 못하고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박서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서연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죠. 우리 인연은 이걸로 끝이에요. 다음 생에는 모르는 사람으로 만나요. 말을 마친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산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도현은 기가 막힌 듯 웃으며 더 이상 기도를 올릴 마음이 사라졌는지 유나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서연은 다리가 아파 입구에서 그들에게 따라잡히고 말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 최윤아가 고의로 그녀의 발을 걸었습니다. 균형을 잃은 그녀는 높은 돌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날카로운 돌멩이가 살갗을 파고들었고 붉은 피가 길게 흘렀습니다. 마침내 멈췄을 때 그녀는 몸을 웅크린 채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에 그녀는 거의 죽을 것 같았죠.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한순간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심한 말투와 함께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에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계단 몇 개 굴렀다고 죽기야 하겠어? 설령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자기야, 울지 마. 네가 울면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단 말이야. 그 순간 서연은 웃었습니다. 웃다가 눈물이 섞여 그대로 정신을 잃었죠. 이도현, 내가 대체 왜 당신을 사랑했을까? 후회돼. 정말 너무 후회돼. 깨어났을 때 서연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 곁에 앉아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고 있었죠. 절에 향이나 피우러 갔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사흘이나 혼수 상태였어. 너 진짜 잘못되면 이진우가 너 버리면
어쩔 뻔했어. 진짜. 서연의 눈빛이 흐려지며 그녀는 입을 닫았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간호사가 들어와 검사를 받으러 가자고 하자 잔소리를 멈췄습니다. 다음 날 퇴원할 때 두 사람은 큰 짐을 들고 병원을 나섰다가 이도현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최윤아를 품에 안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애정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심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뒤에 있던 친구 몇몇이 서연과 그녀의 어머니를 보고는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말했어. 도연이는 이제 유나 좋아한다고. 제발 그만 좀 질척거려. 서연이 막 입을 열어 해명하려 할 때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누가 질척거렸다고 그래. 이도연, 잘 들어도. 네가 내 딸 안 데려가도 데려갈 사람 널렸어. 그 말에 이도연의 얼굴이 굳어졌고 친구들은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누가 그런 미친 짓을 하겠어. 소문다. 난 중고품을. 지금 여기서 허세 부리는 거야. 뭐야? 어머니는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똑똑히 말해주지. 내 딸은 이제 곧 정식으로. 그만, 우리 가요. 서연은 어머니의 말을 가로막고 그녀를 끌고 떠나려 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도연은 이 모녀가 무언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정식으로 모여. 서연이 걸음을 멈추고 대답하려 할 때 최윤아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아, 나 몸이 좀 안 좋아. 이도연은 즉시 서연을 내버려 두고 유나를 안고 떠났습니다. 남은 친구들만이 그곳에서 냉소적인 말을 내뱉었죠. 아직도 도연이랑 결혼하는 꿈이라도 꾸나 봐? 누가 봐도 걔 마음은 최윤아한테 가 있는데 생리통 때문에 아프다고 하니까 바로 병원으로 달려오잖아. 저렇게 순수하고 착한 애를 누가 안 예뻐하겠어. 결혼해달라, 명분 달라, 징징거리는 누구랑은 차원이 다르지. 그들의 조롱에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들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도연 씨와 저는 완전히 끝났어요. 다시는 결혼하자고 조르거나 그 사람을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그에게도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가 어떻게 살든 저와는 아무 상관없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고요. 말을 마친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씩씩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출발할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그때 대학 시절 자신을 아껴주셨던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동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냐는 물음이었죠. 사람 많은 곳은 피하고 싶었지만 이번에 출국하면 결혼도 해야 하고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녀는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졸업 후 처음으로 다시 찾은 모교. 서연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운동장에서 도서관까지, 후원에서 교실까지 모든 곳이 기억 속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단지 그때는 어딜 가든 이도연이 함께였지만 지금은 혼자라는 것만 빼면요. 작은 강당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몇몇 보였죠. 옛 동기 몇 명이 웃으며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연아, 오랜만이다. 왜 혼자 왔어? 도연이는 같이 안 왔고?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내리깔며 말했죠. 나 걔랑 헤어졌어. 그 말에 주위 사람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녀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헤어졌다고? 얼마 전까지 결혼해달라고 조른다면서. 너희 7년이나 사귀었잖아. 아직도 결혼하기 싫대. 맞아. 인생에 7년이 몇 번이나 있다고. 옛날에 너 쫓아다닐 땐 온 학교가 떠들썩했는데 이제 와서 질렸다고 헤어지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친구들이 분개하는 동안 서연은 손을 저으며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좋게 헤어졌으니까. 지난 일은 그냥 잊어버리자.
너희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서연의 태도에 친구들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각자의 근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누군가 학창 시절의 소문을 꺼냈습니다. 야, 너희 그 커플 기억나? 맨날 방과 후에 교실이랑 옥상에서 그 짓 했다는 거. 학교 CCTV에 다 찍혔다며? 누가 확인하러 갔는데 다른 건 다 있는데 딱 그 부분만 영상이 없었대. 누가 일부러 지운 게 틀림없어. 학교 CCTV를 손댈 정도면 도대체 누구야? 그 재벌집 아들들? 친구들이 몇몇 이름을 거론하며 추측하는 사이 누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생각엔 그럴 배짱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마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몇몇 여학생들이 눈을 흘기며 그를 막아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서연이는 소문난 모범생이었는데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잖아. 그치? 미안함 가득한 친구들의 시선에 서연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대충 얼버무리고는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사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떨리는 손으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죠. 강당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사람들에 둘러싸인 이도현과 최윤아를 발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위로하던 동기들은 이제 그들을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도현아, 여자친구 진짜 예쁘고 어리다. 너랑 너무 잘 어울려. 윤아 씨, 그 가방 한정판 신상이잖아요. 주얼리도 너무 아름다워요. 도현이는 여전히 여자친구한테는 최고네요. 최윤아는 수줍게 미소 지었고 이도현은 웃으며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 윤아 아직 어리니까 너무 놀리지 마. 울면 내 마음이 아프거든. 주위에서는 다시 부러움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서연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죠. 그녀는 조용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곧이어 파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연설이 끝난 후 스크린에서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풋풋했던 청춘 시절의 모습들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화면이 흐릿해지며 CCTV 영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화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여자의 목소리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안 돼. 여기서 말고 호텔 가면 안 될까? 누가 오면 어떡해? 빨리 놔줘. 들키겠어. 단독고 익숙한 목소리에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 차갑고 아팠습니다. 이도현이 분명 그때 CCTV 영상을 지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기에 소란스럽던 행사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학교 관계자가 소리치며 영상을 끄게 하고 사회자에게 다음 순서를 진행하라고 재촉했습니다. 행사는 계속되었지만 아무도 집중하지 못했죠.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짜 쟤였네. 청순한 척하더니 뒤에서는 엄청 놀았나 봐. 다 같은 동기들인데 교실에서 저런 짓을 하다니 역겹지도 않나? 뭘 몰라. 성공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되지. 교실이 대수야? 학교 곳곳에서 다 해봤다던데 이제야 이도현이 왜 쟤를 버렸는지 알겠네. 나라도 저렇게 자존심 없는 여자는 싫겠다. 결혼이라도 하면 집안 망신이지. 노골적인 경멸의 말들에 서연은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최윤아가 그녀를 붙잡고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배님, 파티 아직 안 끝났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뭐, 저라도 얼굴 들고 못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주위 사람들의 표정은 더욱 복잡해졌고 비웃음 소리는 커져만 갔습니다. 서연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최윤아를 밀쳐버렸습니다. 최윤아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고 눈가는 즉시 붉어졌습니다. 이도현은 굳은 얼굴로 다가와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더욱 차가운 눈빛으로 서연을 쏘아봤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다시 마주한 이도현의 얼굴에 서연은 까닭 모를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마음속의 아픔을 억누르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도현은 그녀를 쉽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사과해. 서연은 당연히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있는 힘껏 벗어나려 했지만 이도현은 놓아주지 않았죠.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서연은 균형을 잃고 테이블에 부딪혔습니다. 이마에서는 즉시 피가 흘러나왔고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도현은 본래 그녀를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기에 그녀를 일으켜 세워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가 손을 뻗는 순간 서연은 스스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마를 감싸쥔 채 휘청이는 걸음으로 그녀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는 이도현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치료한 후에도 서연은 여전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세상과 단절된 채 지냈습니다. 사나흘 동안 문을 걸어 잠그자 어머니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온갖 비난을 퍼부었죠. 옛날에 내가 조심하라고 했을 땐 듣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창피한 줄은 아나 보네. 이틀 뒤면 떠나야 하니까 빨리 짐이나 싸. 외국 나가면 아무도 너 몰라볼 테니까. 그 말에 서연은 꿈에서 깨어난 듯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을 들어 겨우 음식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노트북 한 대를 던져주었습니다. 내가 이진우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다 알아놨으니까 이틀 동안 달달 외워. 어머니의 재촉에 서연은 한 장 한 장 넘겨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려 18페이지에 달하는 상세하기 짝이 없는 정보. 어머니가 어디서 이런 정보를 구해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하루 동안 대략적인 내용을 암기하자 어머니는 카드 한 장을 더 내밀었습니다. 이게 우리 집 마지막 남은 돈이야. 이걸로 새 옷이랑 보석 좀 사. 제대로 꾸미고 가야지. 우리 모녀가 재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실수하면 안 돼. 서연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단 한 번도 남자를 통해 재기할 생각은 없었다고. 이왕 이도현의 형과 결혼하기로 했으니 최선을 다해 좋은 아내가 되어 평생 그를 사랑할 것이라고. 이익과는 상관없이.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어머니를 보며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혼자 백화점 꼭대기층으로 간 그녀는 먼저 선물 하나를 골랐습니다. 결제를 하고 돌아오니 그곳에는 최윤아와 이도현이 있었습니다. 최윤아는 포장하고 있는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죠. 그녀는 서연이 고른 시계를 원했습니다. 내가 10배 값을 준다는데도 안 판다고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손님께서 이미 결제를 마치셨습니다. 최윤아는 서연을 보자 얼굴에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오히려 이도현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죠. 시계는 사서 뭐하게? 어차피 당신 줄 건 아니에요. 서연은 그렇게만 대답하고 쇼핑백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멀어지는 그녀의 등 뒤로 최윤아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망했다면서 저렇게 비싼 시계는 어떻게 사는 거야? 돈이 어디서 났대? 서연은 개의치 않고
남은 돈으로 옷 몇 벌을 더 샀습니다. 백화점을 나오니 이미 날이 저물어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려면 작은 골목을 지나야 했습니다. 어둡고 좁은 골목을 보며 그녀는 까닭없이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니서 푹고곱고 돌아가려던 찰나 뒤에서 한 남자가 음흉한 눈빛으로 자신을 훑어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그녀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재촉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뒤에서 나타난 남자에게 입이 막힌 채 옆 골목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그녀를 패가 문 앞에 내동댕이 치고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침대에서 그렇게 잘한다며? 남자한테 환장했다면서? 오빠한테 네 실력 좀 보여줘봐. 서연은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죽을 힘을 다해 저항했죠. 하지만 남자의 힘은 소처럼 강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남자는 허리를 숙여 그녀에게 입을 맞추려 했습니다.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목을 세게 물어뜯었습니다. 골목 안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이도현과 최윤아는 그 소리를 듣고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얽혀 있는 것을 본 최윤아는 어머, 젊은 커플이 애정행각 벌이나 보네 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찰싹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도현은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끼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윤아는 그를 필사적으로 막으며 온갖 이유를 둘러댔습니다. 저 사람들 저러면서 즐기는 거라니까. 아니면 왜 소리도 안 지르겠어. 익숙한 두 사람의 목소리에 서연은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남자는 밖에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더욱 거칠게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옆에 누가 있으니까 더 흥분돼? 어디 계속 소리쳐봐. 구경하러 오면 더 좋지. 넌 어차피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안으로 들어가려던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나는 그의 손을 잡아 끌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봐, 내가 그냥 두랬잖아. 남의 연애 방해하지 말고 가자.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서연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점점 힘이 빠져 저항이 약해졌죠. 남자는 경계를 풀고 자신의 바지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이도현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이미 멀리 가고 있던 도현은 그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방금 누가 내 이름 부른 것 같지 않아? 최윤아는 순진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못 들었는데. 이도현은 더 이상 말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남자는 서연의 얼굴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계속 불러보시지. 그 잘난 이도현이 너 같은 걸레를 구하러 오나. 눈물이 말라붙어 얼굴에 끈적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눈앞에 남자가 급하게 옷을 벗는 것을 보며 서연은 등 뒤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주먹만 한 돌멩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돌을 집어들어 마지막 힘을 다해 남자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욕정에 눈이 멀었던 남자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붉은 피가 흘러나와 그녀의 몸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를 밀쳐내고 흩어진 물건들 속에서 옷 하나를 찾아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챙겨 비틀거리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저 빛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경찰이 그녀를 발견하고 멈춰 세웠을 때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그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내일 일정을 알리는 문자였습니다. 그녀는 화면 속 시간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떠나자. 영원히 이곳을 떠나자. 떠나는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이도현이 선물했던 모든 물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수많은 보석과 옷, 가방, 그리고 연애 편지까지.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상자에 담아 직접 그의 집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나른한 표정의 이도현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서연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다 예전에 네가 미래의 아내에게 주겠다며 선물했던 것들이야. 이제 난 아니니까 돌려줄게. 이도현은 그녀를 한번 훑어보더니 차갑게 비웃으며 발로 상자를 걷어찼습니다. 내 아내는 최고의 것만 쓸 거야. 남이 쓰던 쓰레기는 필요 없어. 눈송이처럼 흩날리는 편지들 사이로 서연은 이도현의 경멸 어린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떠나기 직전 그녀는 찬란한 아침 해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이도현. 7년의 시간, 3번의 죽을 고비, 1번의 중상. 우리 이걸로 끝내자. 오후 2시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힘차게 이륙했습니다. 은색 날개가 구름을 가르며 곧 하늘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 제게 인사들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도현은 바에 홀로 앉아 무심한 표정으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낯선 얼굴의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와 아첨을 떨었습니다. 이 대표님, 박서연 씨랑 헤어지셨다고 들었습니다. 제 취향인데 소문이 좀 안 좋긴 해도 전 상관없거든요. 대표님께서 버리셨으니 제가 좀 데리고 놀아도 될까요? 이도현은 눈썹을 치켜 세우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 비웃는 듯한 미소가 떠올랐죠. 남자는 그가 허락하는 줄 알고 잔을 들어 건배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이도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남자를 걷어차 버렸고 테이블이 박살나며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죠. 놀라움과 공포가 뒤섞인 시선 속에서 이도현은 느긋하게 손에 묻은 술을 닦으며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데려온 사람이지? 곧이어 사람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허둥지둥 달려나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도현아, 미안하다. 미안해. 제가 뭘 몰라서 그랬어. 내가 대신 혼내줄게. 그는 바닥에 쓰러진 남자를 잡아 일으키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감히 이 대표님 여자를 넘봐? 잘 들어. 이 대표님이 항상 마음에 둔 사람은 박서연 씨 하나뿐이야. 요즘 두 사람이 그냥 다투는 거라고 박서연 씨를 버릴 리가 없잖아. 허둥지둥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이도현은 시선을 내렸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년 전 그는 우연히 서연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보낸 수많은 메시지. 내용은 단 하나. 자신이라는 황금 동아줄을 꽉 잡으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서연은 해명은커녕 오히려 결혼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태도는 이도현을 완전히 격분시켰고 그의 마음속에 의심의 싹을 틔웠습니다. 박서연은 자신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자신의 부와 권력을 사랑하는 걸까? 알 수 없었던 그는 그녀의 결혼 요구를 일부러 무시하고 최윤아를 이용해 연극을 꾸몄습니다.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모두가 떠나자 친구 몇 명이 그에게 다가와 분위기를 풀려 했습니다. 도현아, 박서연이 요즘 진짜 상처 많이 받은 것 같더라. 코빼기도 안 비치는 게 꼭 증발한 사람 같아. 이제 그만 연극은 끝내는 게 어때? 맞아, 이 정도 했으면
걔도 정신 차렸을 거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친구들의 권유에도 이도연은 시종일관 침묵을 지켰습니다. 10분간의 정적이 흐른 후 그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을 조르던 그녀의 모습, 냉정하게 거절했을 때 붉어지던 그녀의 눈가, 그리고 그가 외면했던 새아이의 존재. 마침내 그는 항복하듯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사랑하든 자신의 권력을 사랑하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내가 그녀를 사랑하면, 그녀가 내 곁을 떠나지 않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도현이라는 남자는 평생 그녀에게 발목 잡혀 살 운명이었으니까요. 걔한테 전화해서 여기로 오라고 해. 화해하자고. 친구들은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박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죠. 여보세요라는 말이 채 나오기도 전에 스피커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응, 안 돼. 야릇한 숨소리 사이로 정욕에 가득 찬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착하지. 조금만 참아. 3번 하기로 했잖아. 한 번도 빼놓을 수 없어. 방 안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전화를 걸었던 친구는 무언가 잘못됐음을 깨닫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잘못 걸었어. 이 번호 박서연 번호 아닐 거야. 이도현은 굳은 얼굴로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박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랫동안 신호음만 울리다 결국 전화가 끊겼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지 않자 친구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 아까 어떻게 된 거야? 전화를 잘못 걸고 그래. 아, 미안. 내가 박서연 이름을 저장 안 해놔서 헷갈렸나 봐. 걔 아마 무음으로 해놨거나 핸드폰을 안 갖고 있나 보지. 너한테 그렇게 목매는데 내 전화를 안 받을 리가 없잖아.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 이도현은 옆에 있던 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연극할 땐 그렇다 쳐도 이제 와서 누가 걔 험담하라고 했어. 그가 진심으로 화를 내자 모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방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죠.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최윤아였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적당한 핑계를 대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도연아,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윤아는 습관처럼 이도현에게 다가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용한 핸드폰을 바라보던 이도현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피하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말했잖아. 네 역할은 나와 연기하면서 서연이의 진심을 떠보는 것뿐이라고. 이제 연극은 끝났으니까 너도 퇴장할 시간이야. 서연이가 없는데 너무 몰입한 거 아니야? 그의 냉담한 표정에 최윤아는 마지못해 물러섰습니다. 쓰고 버리는 거야? 너무하네. 이도현은 그제야 그녀를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약속했던 돈은 내 계좌로 보냈어. 나중에 서연이 돌아오면 걔한테 제대로 사과해. 그럼 돈을 더 주지. 최윤아가 입술을 삐죽이며 무언가 더 말하려 하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 텐데. 질척거리는 거. 최윤아는 즉시 입을 다물고 소파 위에 가방을 집어든 채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이도현의 시선은 다시 조용한 핸드폰으로 향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의 머릿속에 아까 친구가 걸었던 전화 너머로 들려왔던 여자의 야릇한 신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마음속에 불안감이 피어올랐죠. 그는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고는 핸드폰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박서연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지 망설이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문이 안에서부터 열렸습니다. 박 여사는 그를 보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내 딸 더는 괴롭히지 마. 그녀의 얼굴이 신경질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내 딸은 데려갈 사람 따로 있어. 걔는 너 같은 놈이 함부로 대할 애가 아니라고.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더니 미간을 찌푸린 채 서 있는 이도현을 거세게 밀쳤습니다. 그가 움직이지 않자 그녀는 그를 노려보며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굳어진 이도현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무슨 뜻이죠? 누가 걔랑 결혼한다는 겁니까? 박 여사는 기묘하게 웃으며 초조한 기색의 이도현을 바라봤습니다. 안 알려줄 건데? 네가 걔 앞길을 망치는 꼴은 못 보지. 이도현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 미친 여자의 손목을 부러뜨리고 싶었죠. 하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걔는 이미 떠났어. 네가 뭔데? 내 딸이 너 아니면 안 될 줄 알아? 그녀가 서연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만 아니었다면 자신은 이 소동에 휘말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서연이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헛소리를 하다니 이도현은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박서연 엄마만 아니었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박 여사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표정은 알 수 없이 변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걔가 어디 있는지 절대 말 안 할 거야. 내 딸 행복을 방해할 생각 마. 감정 기복이 심한 이 미친 여자 앞에서 이도현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벌써 사람을 시켜 끌고 가서 어떻게든 입을 열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박서연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문자 메시지만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강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최근의 일들 때문에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만 같았죠. 박 여사는 여전히 그를 노려볼 뿐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여자를 해칠 수는 없지만 그녀가 있어야 할 곳으로 보내는 것은 가능하겠죠. 그녀를 정신병원에 보내면 박서연도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않고 자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도현은 차가운 얼굴로 박 여사의 손을 뿌리치고 그녀를 집 안으로 밀어넣은 뒤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지금 바로 박서연 집으로 와서 저 미친 여자 정신병원에 쳐넣어. 전화기 너머의 비서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대표님, 박서연 씨 어머니께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서연 씨가 알게 되면 이도현의 미간이 깊어졌습니다.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죠. 내 말 못 알아들어? 내가 결정한 일에 네가 언제부터 토를 달았지?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던 순간 이도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박서연이 사라진 한 달 동안 뭘 했는지, 사라지기 전에는 또 뭘 했는지 전부 알아봐. 비서는 즉시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 박서연의 행적을 조사하게 한 후 그는 간단히 채비를 하고 몇몇 경호원과 함께 박서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서가 도착했을 때 이도현이 아직 그곳에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습니다. 박서연의 집 앞에 갑자기 나타난 장정들 때문에 이웃들은 이미 웅성거리며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비서가 그들을 막아서는 동안 이도현의 얼굴에는 이미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비서는 재빨리 준비해온 정신감정서와 병원 서류를 꺼내 보였고 그제야 이웃들은 의심을 거두고 흩어졌습니다. 열쇠를 딸 줄 아는 경호원이 문 앞에 쭈그려 앉아 잠시 후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이닥친 사람들을 보고 박 여사의 예민한 신경이 다시 자극받았습니다. 그녀는 손에 잡히는 대로 화병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박 여사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이도현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너희들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박 여사는 차에 실려 끌려갔고 비서는 이도현에게 간단히 보고한 후 떠났습니다. 방 안은 박 여사가 어지럽힌 물건들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이도현은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마음속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둘러 박서연의 방으로 향했지만 문고리를 잡고는 망설였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의 모습을 본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은 너무나 깨끗했고 사람이 살았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물건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진, 선물,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이도현은 문득 한 달 전 박서연을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그와 관련된 물건들을 가지고 그의 별장 앞에 나타났었죠. 그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고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후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표정과 평온한 말투 때문에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 물건들을 모두 걷어차 버렸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가 나지막이 무언가 말했던 것 같지만 그때는 제대로 듣지 못했죠.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은 결국 그가 사람을 시켜 정리해서 박서연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도현은 굳은 몸으로 수없이 드나들었던 이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익숙하게 옷장을 열었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동공이 축소되며 마침내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그때 친구가 걸었던 전화,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던 야릇한 숨소리가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온몸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손이 떨려 핸드폰 잠금을 해제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다시 박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긴 신호음 끝에 자동으로 끊겼습니다. 그는 거의 미친 듯이 박서연의 번호를 계속 눌렀습니다. 하지만 차단된 번호가 연결될 리 없었죠. 계속되는 실패에 그는 점점 더 초조해졌고 마침내 SNS 계정을 열어 박서연을 차단 목록에서 해제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눈앞에 빨간색 느낌표가 나타났습니다. 박서연이 그를 차단한 것입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몸을 떨었습니다. 거대한 공포가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멍하니 박서연과 관련된 모든 계정을 검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계정을 탈퇴해버린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그녀가 어디로 갔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진 후 그녀는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모든 연락을 끊고 심지어 아픈 어머니마저 내버려 둔 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후회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도현은 사실 박서연이 자신을 매우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문자 메시지와 그녀의 침묵이 그를 시험에 들게 만들었죠. 그는 왜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그리고 박서연이 도대체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이 갑자기 러너치랄. 그는 기대를 품고 화면을 켰지만 다음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비서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대표님, 박서연 씨는 한 달 전 공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항공편을 이용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박서연 씨의 행적을 숨긴 것 같습니다. 이도현은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전, 바로 박서연이 그에게 물건을 돌려주러 왔던 그날이었습니다. 격한 감정에 목구멍에서 비릿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격렬하게 뛰던 심장은 마치 칼로 베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는 단지 연극을 통해 박서연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인데 어떻게 그녀가 자신을 떠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누가 그녀의 행적을 숨겨준 것일까. 그의 사람들조차 찾아낼 수 없을 정도로. 박 여사는 아직 여기 있는데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할지 두렵지도 않은 걸까. 가슴이 답답해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그는 다시 그 야릇한 숨소리와 욕망에 가득 찬 다른 남자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기대에 찼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는 그녀를 생각하며 그는 결국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급하고 차가운 그의 목소리에 친구는 단숨에 술이 깼습니다. 그는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달려왔죠. 도연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급해? 이도현은 침대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박서연한테 전화해. 친구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뭐라고 되물었습니다. 이도현이 고개를 들자 그의 눈빛은 무섭도록 차가웠습니다. 지금 당장 박서연한테 전화하라고. 이도현의 무서운 눈빛에 그는 몸을 떨며 핸드폰을 꺼내 박서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이도현은 황급히 핸드폰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옅은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는 지난 7년간의 추억과 텅 빈 방을 떠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야, 서연아, 지금 어디야? 상대방은 대답이 없었지만 전화를 끊지도 않았습니다. 작년에 내가 내 어머니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봤어. 결혼을 재촉하는 내용이었지. 그런데 넌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압박하기 시작했어.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친구들과 이런 연극을 꾸민 거야. 최윤아와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전부 연기였어. 그러니까 제발 이런 장난은 그만하고 돌아와. 못 믿겠으면 증거도 다 보여줄 수 있어. 최윤아한테 직접 사과하게 할 수도 있고 나와 그녀는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는 불안한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시종일관 침묵을 지켰죠. 끝없는 정적 속에서 이도현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서연아, 왜 아무 말이 없어?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방을 나가는 소리,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 다음 순간 마침내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잤어요. 단 3마디에 그의 사고는 완전히 정지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얼음 덩어리에 갇힌 듯 아무런 생각도 행동도 할 수 없었죠. 한참 후에야 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이 메어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하지만 상대방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기 너머 남자가 내뱉은 세 단어는 비록 희미했지만 이도현에게는 왠지 모르게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핏발선 눈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끊임없는 통화 중 신호음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 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마침내 그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도현은 분노에 차소리치며 핸드폰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방금 그 목소리 누군지 알겠어? 이도현이 침묵을 깨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누군지는 모르겠어. 우리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도현은 힘없이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주머니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친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가봐. 친구는 핸드폰 파편 속에서 유심칩을 찾아내 이도현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내 카드나 챙겨. 난 이만 가볼게.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그는 서둘러 방을 나섰고 텅 빈 방 안에는 이도현 혼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이도현은 박서연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녀를 찾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냈지만 여전히 아무런 소식도 없었죠. 비서가 보내온 자료를 보며 이도현은 한참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한 후에야 파일을 열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CCTV 영상을 열었을 때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최윤아가 서연에게 영상을 들이밀며 도발하는 모습. 서연이 창백한 얼굴로 분노를 억누르다가 아이들을 모욕하는 말에 결국 폭발하는 모습. 영상은 거기서 끝났지만 그는 그날 자신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서연의 뺨을 때렸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도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서가 보낸 메시지가 다시 도착했습니다. 대표님. 보내드린 자료에는 대표님께서 모르셨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윤아 씨 관련 증거도 첨부했으니 확인해 주십시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첫 번째 영상을 열었습니다. 산에서 있었던 그날, 영상 속에서 최윤아는 고의로 발을 걸어 서연을 돌계단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 어두운 골목에서 한 남자가 서연을 덮치는 장면. 그는 그날 최윤아와 함께 들었던 희미한 구조 요청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자신을 필사적으로 막았던 사람이 바로 최윤아였다는 사실을 깨닫자 이도현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파일을 열자 동문회 사건의 배우가 최윤아라는 증거와 함께 그녀가 남자를 고용해 서연을 해치려 했던 대화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분노에 휩싸여 곧장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집 앞에는 이미 이삿짐이 쌓여 있었고 최윤아는 하인들에게 무언가 지시하고 있었죠. 그를 발견한 윤아의 눈에 기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과 닮은 그 얼굴을 보자 이도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최윤아는 바닥에 쓰러졌고 하얀 뺨은 순식간에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도현아, 왜 때려? 이도현은 분노로 말을 잇지 못하고 핸드폰을 그녀에게 던졌습니다. 핸드폰 속 영상을 본 최윤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아, 이건 오해야.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질투에 눈이 멀어서. 하지만 내 마음은 진심이야. 믿어줘. 하지만 그 말은 이도현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강한 질식감에 윤아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그의 손등에 상처를 냈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윤아의 눈빛이 절망으로 변해가던 순간 그는 갑자기 손을 놓고 그녀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쳤습니다. 네가 그렇게 그놈을 좋아하니 소원대로 해줘야지. 그 말에 최윤아의 눈빛이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도현의 발치에 매달려 애원했습니다. 도현아, 제발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너 때문에 내가 서연이를 영영 못 찾게 생겼는데. 그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서연이가 돌아오면 내가 무릎 꿇고 사죄할게. 전부 내가 한 짓이라고. 너랑은 상관없다고 말할게. 제발. 하지만 이도현은 그녀를 가차없이 걷어찼습니다. 비서의 지시에 따라 경호원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윤아를 끌고 갔습니다. 그녀의 절망적인 비명소리가
차 안에서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도현이 박서연을 찾아 헤매는 소문은 제게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최윤아가 여러 남자에게 유린당하는 영상 또한 한 파티에서 공개적으로 상영되었죠. 그날 이후 최윤아는 재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한편 이도현은 부모님의 부름을 받고 본가로 향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황당한 일들 때문에 단단히 혼날 각오를 했지만 의외로 집안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내 형이 결혼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제야 말하더라. 며칠 뒤에 외국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니 너도 같이 가야 한다. 이진우가 결혼을, 그것도 한 달 전에. 이도현은 조금 놀랐습니다. 형과는 어릴 때부터 서먹한 사이였으니까요. 아버지는 그에게 네가 저지른 일들 다 들었다. 박서연 같은 좋은 애를 네가 걷어찼으니 그 애가 널 떠난 것도 당연하다. 더 이상 말썽 피우지 말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가 집을 나서려던 순간 어머니가 형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았다. 우리 서연이한테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야지. 서연. 이진우가 결혼하는 여자의 이름에도 서연이 들어간다고? 그가 더 엿들으려던 순간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친구의 다급한 목소리였죠. 도연아, 최윤아가 미쳐서 사람을 때렸어. 그냥 몇 마디 했다고 사람 머리를 깨버렸다고. 이도현은 어머니 쪽으로 향하던 걸음을 멈추고 곧장 차를 몰아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편 결혼식을 앞둔 박서연은 이진우에게서 결혼식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외국에 온 이후 그녀는 악몽에서 벗어나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이진우는 항상 그녀를 보물처럼 아껴주었고 그와의 시간은 마치 꿈처럼 행복했습니다. 아, 웨딩드레스도 여러 벌 준비해뒀으니 오늘 입어보러 가자. 시간이 좀 촉박해서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원하는 게 있으면 지금 말해. 그의 말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7년 동안 사랑했던 남자에게 수없이 결혼을 졸랐지만 돌아온 것은 냉정한 거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진우는 불과 2달 만에 그녀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녀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 전부 결혼식에 참석할 거야. 이도현도 포함해서. 네가 불편하다면 괜찮아요. 서연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당신 동생이잖아요. 신경 쓰지 않아요. 이진우는 서연의 붉어진 눈가를 보고 그녀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가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죠. 괜찮아.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해. 그의 다정한 모습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 속에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강렬한 사랑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을. 이진우는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자신의 시선에 고정시켰습니다. 사실 그의 너에게 첫눈에 반한 건 그 녀석만이 아니었어. 그는 모교에 강연을 하러 갔다가 우연히 연습실에서 춤추는 그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그는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결국 그녀가 연습실을 나설 때 그는 황급히 구석에 숨었고 이도현이 그녀에게 고백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죠. 그는 차마 그녀의 대답을 들을 용기가 없어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용감했어야 했는데. 그의 고백에 서연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와 이진우는 그녀의 입술에 깊게 입을 맞추며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건 그들이 널 질투해서 하는 말이야. 사랑했던 사람과의 과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왜 마지막에 모욕당하는 건 항상 너여야 하지? 왜 아무도 이도현을 쓰레기라고 말하지 않는 거지?
넌 잘못 없어. 단지 사람을 잘못 사랑했을 뿐이야. 처음으로 누군가 그녀는 잘못이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붉어지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먼저 입을 맞췄습니다. 시간은 흘러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이도현은 결혼식장의 장식이 모두 박서연의 취향과 똑같다는 사실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초조한 마음에 연거푸 술을 마셨죠. 아무리 사람을 풀어도 서연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마침내 결혼식이 시작되고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상 위의 형은 문 쪽을 바라보며 지금껏 본 적 없는 다정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때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서연이 가장 좋아하던 노래. 그는 불길한 예감에 핏기 없는 얼굴로 입구를 쳐다봤습니다. 다음 순간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사람은 그가 밤낮으로 그리워하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도현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고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비틀거리며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박서연은 그의 것이다. 결혼을 하더라도 자신과 해야만 한다. 박서연이 이진우의 손을 잡으려던 순간 이도현이 먼저 달려들어 그녀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서연아, 나랑 가자. 가족들의 호통에도 그는 손에 힘을 더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손 놔. 이도현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손을 놓았습니다. 형, 이진우는 그의 손목에 남은 붉은 자국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 형수님이다. 이도현은 그 호칭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형의 얼음장 같은 눈빛에 눌려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박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 가족이네요. 두 사람이 반지를 교환하고 뜨겁게 입을 맞추는 모습을 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자리를 뜨려던 순간 이진우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앉아. 이진우는 테이블의 어른들에게 서연이 피곤하니 먼저 들어가 보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가족들은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흔쾌히 허락했죠. 이도현은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자 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형이 왜 박서연이랑? 그 순간 아버지가 그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이제 서연이는 내 형수님이다. 그 더러운 생각 당장 지워. 할아버지마저 지팡이로 그의 다리를 내리쳤습니다. 내 형 성격 알지? 걔가 화나면 우리도 널 못 도와준다. 그리도 널 못 도와준다. 가족들의 질책 속에서 이도현은 절망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박서연은 진심으로 자신을 떠나려 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토록 자신에게 매달렸던 그녀가 불과 2달 만에 변해버렸는지.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고 마침내 그는 한 모금의 피를 토하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편 신혼집으로 돌아온 이진우와 박서연은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저녁을 먹지 못한 진우를 위해 토마토 계란 국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진우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아내가 만들어준 국수라는 글과 함께 SNS에 올렸죠. 그의 친구들은 댓글로 부러움을 표했고 진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어요? 응, 아내.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최고야. 이도현은 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자신이 형의 집에서 나온 직후 쓰러져 사흘 동안 혼수 상태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죠. 아버지는 그를 호되게 꾸짖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는 멍하니 형의 SNS를 열어보았습니다. 결혼식 사진과
서연이 만들어준 국수 사진. 그것은 본래 자신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죠. 그는 참을 수 없는 마음에 병원복 차림으로 뛰쳐나가 이진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에 있던 서연은 그를 보고 놀라 멈칫했습니다. 이도현은 그녀의 손목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다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이 모든 걸 연기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진우 씨가 다 말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의 차가운 말에 이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처음 청혼했을 때 그가 내던졌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내가 그때는 너무 무서웠어. 서연아, 최윤아가 너한테 한 짓도 다 알았어. 그녀는 감옥에 쳐넣었고 내 어머니도 내가 좋은 병원으로 모셨어. 제발 어떻게 해야 날 용서할래? 뭐든지 다 할게. 박 여사가 정신병원에 있다는 말에 서연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궁금했던 것은 어머니의 안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잘 지내세요? 응, 많이 안정됐어. 이도현이 다시 그녀의 손을 잡으려던 순간 이진우가 나타나 그의 손을 쳐냈습니다. 그는 서연을 품에 안고 이도현을 차갑게 쏘아봤습니다. 내가 언제까지고 널 봐줄 거라고 생각했나? 서연은 진우를 진정시키고 다시 이도현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은 고마워요. 비용은 진우 씨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부터 날 형수님이라고 불러요. 과거는 묻어두겠지만 지금 나는 당신의 형수예요.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 임신했어요. 그 순간 이도현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이진우는 기쁨에 겨워 서연을 끌어안았죠. 이도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쓰러진 그의 머릿속에서는 서연의 마지막 말만이 맴돌았습니다. 나 임신했어요. 의식이 흐려지는 마지막 순간 그는 피투성이가 된 새 아이가 자신에게 달려드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아빠, 왜 우릴 버렸어? 아빠도 같이 가자. 이도현은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그는 어머니와 형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몸이 안 좋아서 태아가 불안정하다고 하니 조심하거라. 그날 이후 그는 밤마다 새 아이의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문득 산꼭대기 절에 얽힌 전설을 떠올렸습니다. 산기슭에서부터 절까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그는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절하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디 다음 생에는 나 같은 아버지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는 마침내 피투성이가 된 채 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과거 서연이 그들의 사랑의 자물쇠를 끊어내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불상 앞에 엎드려 피를 흘리며 빌었습니다. 부디 형수님과 형님이 백년해로하게 하시고 뱃속의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는 계속해서 절을 하며 마지막 소원을 빌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불문에 귀의하여 평생을 이곳에서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9개월 후 박서연은 기적처럼 건강한 아이를 순산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도현은 고요한 절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불상 앞에 다시 엎드려 두 손을 모았습니다. 사찰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과거의 모든 것을 씻어내는 듯했습니다.